여러분, 저 지니 PD가 오늘 정말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 아름답다고 믿어온 것을 정면으로 흔들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부모. 우리는 그걸 숭고하다고 배웠습니다. 위대하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믿음의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식에게 인생을 통째로 넘겨버린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녀 때문에 집을 팔아보신 분 계십니까? 노후 자금을 털어 자식 사업을 도와줬다가 다 날려보신 분 계십니까? 명절이 다가와도 자식한테 먼저 연락하기가 왠지 눈치 보이시는 분은요? 전화를 걸었다가 그냥 끊어버린 적 있으신 분은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의 부모님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일부 그 다짐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1982년 겨울 경상북도 구미의 작은 공단마을. 이재복 25살 전자부품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손바닥엔 늘 기름때가 배어 있었고 작업복은 3벌을 돌려 입었습니다. 밥은 공장 구내식당에서 먹었고 여가라는 게 없었습니다. 쉬는 날엔 잤고 일어나면 또 출근했습니다. 그 삶이 전부였고 그 삶 외에 다른 것을 상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듬해 봄 그는 동네 방앗간 딸 이순옥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마을 회관이었습니다. 케이크 대신 찹쌀떡, 드레스 대신 연분홍 한복. 하객은 5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그날 밤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근데 우리 아이들만큼은 절대 가난하게 키우지 말자. 저는 이 장면이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이 다짐이 얼마나 순수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다짐이 얼마나 위험한 씨앗인지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한 삶을 선언하는 순간 부모 자신의 삶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다짐이 30년 뒤 자신들을 어디로 끌고 갈지를. 1985년 아들 재원이가 태어났습니다. 재복 씨는 아들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못 이룬 것들을 전부 이루게 해줄 거다. 내가 못 간 대학, 내가 못 입은 옷, 내가 접어야 했던 꿈, 전부 다 이 아이 이름으로. 1988년 딸 재은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가 생기자 재복 씨 부부의 삶은 완전히 아이들을 축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도시락 준비, 밤 10시 귀가 후 숙제 지도. 순옥 씨는 낮에는 식당 보조, 밤에는 봉투 붙이는 부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단둘이 밥 한 번 먹은 게 언제인지, 영화를 본 게 언제인지 나중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모라고 믿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부모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2부 끝이 없는 지출의 시작. 재원이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중학교에서 전교 5등 안에 들자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재복 씨, 이 아이 서울 보내야 합니다. 이 동네에 두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재원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재복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 2천만 원을 전부 털어 서울 노원구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순옥 씨가 두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고 재복 씨 혼자 구미에 남아 매달 돈을 붙였습니다. 기러기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재복 씨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이들 얼굴 보고 일요일 오후에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그는 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재원이가 대학만 가면 다 괜찮아진다. 이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문장입니다. 다 괜찮아지는 날이 끝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원이는 재수 끝에 서울 소재 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순옥 씨는 전화기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재복 씨는 공장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그때는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건 안도이기도 했고 공포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등록금, 자취방 보증금, 매달 생활비. 재원이는 졸업 후 취업이 잘 되지 않아 2년을 백수로 보냈고 그 2년치 생활비도 고스란히 부모 몫이었습니다. 재복 씨는 야간 특근을 자원했습니다. 쉬는 날에도 나갔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파스 하나 붙이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재은이도 서울 사립대에 진학했습니다. 두 아이 학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는 동안 노후 준비는 사치였습니다. 보험을 하나씩 해지했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애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저는 이 대사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던 분들이 분명 계실 테니까요. 그 말 뒤에 어떤 현실이 기다리는지 지금 이미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3부 균열은 소리 없이 왔다. 재원이가 32에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서울 강남 집안 딸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호텔 웨딩홀. 재복 씨 부담부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맞춤 양복을 입고 하객들에게 허리를 굽히는 재복 씨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달이었습니다. 아버지, 신혼집 전세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조금 모자라서요. 조금. 그 조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재복 씨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목적을 물었을 때 재복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들 전세 자금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전형적이어서 오히려 무섭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 상황을 직접 겪으셨거나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자식 앞에서 거절 한번 못하고 노후 자금을 통째로 내주고 그러면서도 잘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부모들. 그날 밤 순옥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는요? 재복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재은이는 퇴사 후 남자친구와 카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권리금의 인테리어비, 운영자금, 절반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4천만 원이었습니다. 재복 씨는 퇴직 6개월을 앞두고 공장 동료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렸습니다. 딸이 웃는 얼굴로 아빠 고마워라고 했을 때 재복 씨는 이래서 자식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페는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재은이가 울며 전화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어떡해. 재복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불쌍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 안에는 평생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한 번도 나를 위해 써본 적 없는 돈이 한 번도 나를 위해 쉬어본 적 없는 시간이 이렇게 사라질 때 억울한 게 당연합니다. 그 감정을 계속 눌러가며 괜찮다고 하는 게 사실은 부모를 더 깊이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사부 퇴직 이후 가장 잔인한 현실.
62 제복 씨는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대출 상환에 전부 녹아 사라졌습니다. 손에 남은 건 국민연금 월 87만 원, 그리고 전세가 낀 작은 빌라 하나뿐이었습니다. 퇴직 첫 달은 그나마 좋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평일 아침을 함께 먹었습니다. 동네 산책도 했습니다. 이제 좀 살겠다 싶었습니다. 2달째부터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월 87만 원으로 관리비, 식비, 공과금,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빠듯했습니다. 순옥 씨는 무릎이 나빠져 식당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제복 씨는 경비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주차관리원 자리도 넣어봤습니다.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건강검진이 미흡하다고, 그리고 그 전화가 있었습니다. 명절 용돈을 좀 부탁하려고 재원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벨이 3번 울리다 연결되기 직전 먼저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또 전화 왔어? 제복 씨는 재원이가 여보세요 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감정이 올라온 부분이 여기였습니다. 며느리 입장을, 아들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제복 씨가 그 전화를 걸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망설였을까요? 혹시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바쁜데 방해하는 건 아닐까? 수십 번 고민하다 겨우 손가락 하나를 눌렀을 겁니다. 그런 전화에 돌아온 첫 소리가 또 전화 왔어 였습니다. 그 순간 제복 씨 가슴에 무엇이 박혔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재은이는 재혼 후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생일에 카카오톡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이모티콘 하나가 붙은 그 문자를 제복 씨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더 올 것 같아서요. 하지만 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부 강한 여자가 무너지는 날, 순옥 씨는 평생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밥상만큼은 반찬 3가지를 지켰고, 남편이 힘들어할 때 곁에서 버텨줬으며 아이들이 아플 때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순옥 씨는 참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씩씩하냐고. 그런 여자가 처음으로 무너진 건 6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재원이 가족도, 재은이 가족도 오지 않았습니다. 재원이는 아이들 학원이 있다고 했고, 재은이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복 씨는 마트에서 케이크를 하나 사왔습니다. 초 6개를 꽂으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혼자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이 잠겼습니다. 끝까지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요? 순옥 씨가 케이크 앞에서 물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꾹 눌러온 말이었습니다. 평생 강한 척해온 여자가 처음으로 꺼낸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제복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손을 올려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케이크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녹아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촛불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들의 30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밥을 먹다 순옥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자꾸 그 생각이 나. 재원이 낳던 날, 당신이 병원에서 택시도 못 잡고 뛰어다니던 거. 얼마나 허둥대던지. 근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제복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순옥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그때는 전부 있었어. 제복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대사를 쓰면서 한참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전부 있었던 시절과 자식 다 키워놓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지금. 이 역설이 너무 잔인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잔인합니다. 6부 가장 낮은 자리.
재복 씨는 67살 겨울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 11만 원, 국민연금까지 3주가 남았습니다. 순옥 씨 무릎 수술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고 보일러 수리 견적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원이한테 전화하면 또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재은이는 더 뜸했습니다. 그날 옆 벤치에 비슷한 나이의 노인이 앉았습니다. 낡은 점퍼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사람이었습니다. 추운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재복 씨는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평생 속을 내보이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혼자 버텨왔던 탓이었을 겁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요. 아내 얼굴 보기가 미안해서요. 내가 더 잘 챙겨줬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빈손이라. 노인이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아내는 돈을 원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내가 옆에 있어 주길 바랐던 거였어요. 나는 평생 돈 버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한 거였던 거지. 진짜 사랑은 따로 있었어요. 따로요? 같이 밥 먹는 것,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오늘 뭐가 힘들었는지 물어봐 주는 것, 그게 사랑이었는데 나는 그걸 나중에 하면 된다고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나중이 이렇게 빨리 오는 줄 몰랐지. 재복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억지로 세워두었던 무언가가 마침내 허물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칠부 빛은 가장 낮은 곳에서 들어온다. 집으로 돌아온 재복 씨는 순옥 씨에게 평생 처음으로 꺼내는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평생 당신한테 미안했어. 당신 사랑한다는 말보다 돈 걱정을 더 많이 했고 당신 생일보다 재원이 성적표를 더 신경 썼어. 당신이 아프다고 해도 병원비 걱정부터 했고 당신이 울어도 왜 우냐고 묻기 전에 밥부터 먹으라고 했어.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그거 그만하려고. 순옥 씨는 재복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왜 이러냐는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우리 이제 우리 살자고. 애들이 안 오면 우리끼리 밥 먹으면 되고 용돈 못 받으면 허리띠 졸라매면 되잖아. 밥 3끼는 먹을 수 있잖아. 당신이랑 산책은 할 수 있잖아. 나는 지금 당신이랑 있는 게 좋아. 이거 하나는 진짜야. 순옥 씨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졌습니다. 재복 씨 눈에 그 주름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환갑 지나서 갑자기 다정해지게. 늦었지? 조금.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트에서 제일 싼 삼겹살을 사다 집에서 구워 먹었습니다. 소주 한 잔씩 따라 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오랜만에 마주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고기를 구웠습니다. 연기가 조금 났습니다. 환풍기가 시끄럽게 돌았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드라마였다면 자식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겠지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하면서 눈물을 흘렸겠지요. 그렇게 해피엔딩이 됐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소주를 홀짝였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소박하고 조용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해피엔딩. 하지만 진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8구 지니 PD가 직접 드리는 말.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한 가지 질문이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부모의 희생을 이토록 당연하게 만들었을까? 통계를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가까이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최상위권입니다. 이 두 통계가 같은 나라에서 나온 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전부를 쏟아붓고 노후가 텅 비어버린 부모들,
기댈 돈도, 기댈 자식도, 기댈 곳도 없어진 노년. 그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이 냉혹한 통계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식 세대에게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자식이니까요. 우리는 부모님이 희생하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상한 줄도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못 드시면서 우리 먹이고, 못 입으면서 우리 입히고, 못 쉬면서 우리 재웠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된 지금 우리는 그 무게를 어떻게 갚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말로, 애들 학원이 있다는 말로, 남편이 불편해한다는 말로 전화 한 통 못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부모님 전화가 오면 귀찮고 오시면 눈치 보이고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냐고. 저는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도 충분히 힘듭니다. 집값, 육아비, 직장 스트레스.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삶입니다. 그걸 압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전화하셨을 때 그 전화를 귀찮다고 느끼신다면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그 전화를 걸기까지 얼마나 오래 망설이셨을지. 혹시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바쁠 텐데 방해하는 건 아닐까? 수십 번 고민하다 겨우 손가락 하나를 누르셨을 그 마음을. 그 전화 한 통이 그날 그분의 유일한 용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께 직접 드리는 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사셨습니다. 못 해준 것들만 세지 마세요. 해준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이 당신의 희생을 너무 오래 너무 당연하게 만들었을 뿐 당신이 잘못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자식을 위해 접어뒀던 꿈, 미뤄뒀던 여행, 참아왔던 음식, 이제 하나씩 꺼내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 돈 쓰는 게 낭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이 남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재복 씨는 오늘도 순옥 씨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봄 되면 제주도 가볼까? 나 거기 한 번도 못 가봤잖아. 비행기 값 비싸지 않아? 우리 이제 그 돈은 있어. 딴 데 안 써도 되니까.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오래된 웃음이었지만 가장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재복 씨가 서랍 속에 넣어둔 편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재복 씨가 혼자 끄적였던 종이 한 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보낼 생각 없이 썼습니다. 그냥 써야 했으니까 쓴 겁니다. 그 종이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고 그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올려뒀습니다. 재원이를 처음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재원아, 재은아, 아버지다. 후회 없다. 너희를 위해 쓴 돈, 바친 시간, 그 어느 것도 아깝지 않다. 다시 태어나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 그게 부모니까. 딱 하나만 후회한다. 너희한테 올인하느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야. 기타 배우고 싶었다는 것도, 제주도 가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다는 것도, 텃밭 하나 읽어보고 싶었다는 것도 너희는 아마 모를 거야. 아버지는 그냥 돈 버는 사람, 문제 해결해주는 사람이었어. 그 역할만 있었지 이제 복이라는 사람은 없었어.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만 봤겠지. 그게 아버지 잘못이야. 사람으로 보여줬어야 했는데, 힘들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무섭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한 번도 꺼내지 못했어. 억울한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야. 근데 그 억울함보다 더 큰 게 있어. 너희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밥은 먹고 사는 것, 그걸로 충분해. 진짜로. 다만 가끔은 전화 한 통만 해줘. 밥 먹었냐고. 그것 하나면 돼. 이제는 어머니랑 우리 둘이 잘 살 테니 너희도 너희 삶 잘 살아라. 부담 갖지 말고. 너희 삶이 먼저야. 아버지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봄입니다. 자식을 위한 봄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봄. 그 봄이 지금 막 시작된 겁니다.